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싱글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이혼을 한 게 무슨 흠도 아닌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못난 남자 구별도 못해서 그런 머저리와 결혼했던 과거의 저 자신이 창피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그래서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되면서 저 스스로한테 용기를 주려고 해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 괜스레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일단 이야기의 첫 시작은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제가 만나게 된 시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30대 초반이었어요. 회사에서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 당시에 같은 회사의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상태였는데 저보다 2살 어렸던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부서의 박영주님 맞으시죠? 저는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한지철입니다. 택배가 저희 쪽으로 잘못 온 것 같아서요. 사실상 택배가 잘못 왔으면 그냥 데스크에 맡겨두면 되었을 텐데 왜 그 사람이 굳이 가져다 주었을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택배를 가져다 주었으니 자기한테 커피를 사라고 했어요. 기프트콘을 줘버렸으면 끝났을 테지만 저 역시 그 사람이 제게 보이는 호감이 싫지 않았기에 커피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연하남의 당돌함인지 그 사람은 참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갔어요. 회사에서 전체로 단합대회 했을 때요. 그때부터 눈길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저는 어때요? 저는 영주님 마음에 드는데. 지철 씨요? 저는 연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실례지만 영주님 연세가...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요? 저 올해 32살이에요. 지철 씨는 20대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전에 28살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잘 된 거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딱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저랑 만나봐요. 만나봤는데 제가 별로라고 하시면 구질구질하게 안 하고 바로 손 놓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렁뚱땅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받고서 연애를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그때는 눈이 멀었던 건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사내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혼 전에 전셋집을 구해서 둘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면서 특별하게 싸우고 한 일은 없었지만 남편이 근무 3년 차, 제가 근무 8년 차가 되니 연봉 차이가 좀 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자존심도 생각해서 그냥 더치페이를 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남편도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는 제 말을 흔쾌히 받아들이더군요. 이래서 연상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좋다고들 한 거구나. 처음엔 그저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치페이 또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내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게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편해서 그런 거지 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신혼집이나 혼수는 살던 전셋집 그대로 하고 상견례에 회사에 청첩장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날이더라고요. 신혼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남편이 고백할 게 있다고 했어요. 매일 유쾌하던 사람이 잠옷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말을 못했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많아. 아버지는 초기 파킨슨 진단에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라서 일 안 하시는 건 알지? 그런데 아버지가 예전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있어. 그걸 매달 내가 갚는 중이야. 그걸 왜 이제야 말을 해? 대체 빚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데? 한 2억 조금 넘어.
사실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당장 급한 불 꺼야 하는 게 이 정도야. 억소리 나는 빚에 잠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눈치조차 채지 못한 시댁의 빚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빚을 남편이 갚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은 갑자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해줄까봐 미처 말을 못했다고요. 자신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오죽하겠냐 하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남편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 됐으니까 이해해야지. 그래도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조금 덜 놀랄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당황스럽긴 하다. 그래도 뭐 어떡해. 자기 연체된 것도 없이 잘 갚고 있는 건 맞는 거지? 저기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둘이 맞벌이니까 같이 갚아드리면 안 될까? 우리는 가족이잖아. 여보. 누나. 남편은 꼭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갖 처량한 표정은 다 지으면서 저를 누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서 져줄 수밖에 없었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죄인이 된다는 말이 저 당시에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이 저와 평생 함께 갈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졸지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붙듯이 빚을 상환하게 됐습니다. 시댁에 생활비도 줘야 한다고 월급이 모자란다며 생활비도 매달 80만 원씩 각자 내자고 했어요. 저도 친정에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울면서 부탁한다는 남편 말을 차마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빚을 상환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결혼 후 내내 화장품, 옷 등은 사치품이 된 지 오래였고 주변 친구들에게 대부분 얻어쓰거나 나눔을 받았어요. 그래도 언젠가 빚을 다 갚으면 그때 편하게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얘 영주야, 지금 큰일 났어. 너희 아빠 병원에 입원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다. 너 일단 좀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고모의 연락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양산에 계셨어요. 멀지는 않은 거리였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전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아빠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아이고 영주야. 고모, 엄마는요? 아빠 괜찮은 거예요? 너희 아빠 지금 급하게 수술 들어갔어. 엄마는 급하게 앰뷸런스 타고 오는 바람에 병실에 두고 쓸 물건 하나도 안 들고 왔다고 짐 가지러 집에 갔다. 뭐 때문에 그런 거래요? 갑자기 왜 그런 거래요? 장파열이란다. 나이 먹으면 잘 그런다고는 하는데 급성이라서 바로 수술 들어갔어. 수술 4-5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해. 나도 급하게 소식 듣고 너희 엄마 교대해줄 겸 왔어. 건강하던 오빠가 무슨 일이라니. 조금 늦게 왔으면 생명이 위험했다니까 말 다 했지. 이렇게 달려오면 금방 올 수 있는 곳인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빚 같이 갚아보겠다고 정작 내 부모님을 등한시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화도 많이 났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저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영주야, 너라도 정신 차려. 가뜩이나 너희 아빠 때문에 놀랐는데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너희 엄마 가슴 미어진다. 얼른 마음 추슬러. 고모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부모님도 걱정을 덜 하시겠죠. 그제야 남편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외부 출장 중이라 일이 끝나는 대로 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이 났고 중요한 건 회복이었죠. 이른이 다 되신 나이라서 회복력이 빠르진 않았지만 나으시려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대학병원에서 2주 입원 후 작은 동네 외과 입원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술한 부위를 꽤 크게 째서 매번 드레싱을 하고 상처가 벌어지는지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랑 제가 보호자를 자처해서 일을 처리하고 병간호를 교대로 봐서 엄마가 덜 힘들어 하셨다는 거죠. 수술비랑 병원비, 약값 모두 합해서 보험을 적용하고도 목돈이라 우선 제가 저축해둔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실은 이거를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는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너희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딱해서. 사실 아빠 병원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돈이 필요했는지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어.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드렸다만 자식인 너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한다. 병원비만 내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퇴원 후가 문제였습니다. 친정에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는 아버지 혼자인데 그나마 하던 일도 이제는 못하게 되었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25만 원, 제가 드리던 용돈 30만 원이 수입의 전부더라고요. 두 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꺼내지도 않았을 말을 남편에게 처음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아빠 수술하면서 일도 그만두시고 친정의 수입도 이제 없고 시댁비 상환하는 거 5년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올해까지 4년 했으니까 거의 다 갚아가고 해서 남은 1년만이라도 당신 혼자 상환하면 안 될까? 당신도 병원에 있으면서 봤겠지만 우리 부모님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은 기간을 혼자 상환하라니. 아무래도 친정의 생활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시댁에 매달 상환하는 100만 원만이라도 친정 생활비로 돌릴까 봐. 엄마 아빠 두 분이 그 돈으로 생활하시기엔 너무 부족해. 이건 아니지!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같이 상환하기로 했으면서 중간에 내빼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 부모님만 중요하다는 거지? 내뺀다니? 내가 우리 부모님만 생각했으면 애초에 당신이랑 빚도 같이 안 갚았겠지. 시댁도 급하겠지만 우리 친정도 당장 돈이 없어. 당신만 자식 아니잖아. 나도 내 부모님 자식이야. 부모님이 어려울 때 자식이 챙겨드려야지. 당신도 그러잖아. 아니, 안 돼. 당신 약속한 거니까 5년 다 채워. 여보! 내가 당신 보고 돈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월급에서 내가 드리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장인어른 어쨌든 퇴원 잘하신 거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은 급인 못 갚으면 당장 길바닥에 나가 앉아. 처가에 용돈을 왜 줘? 우리 집이 더 힘든데. 난 모르겠고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이니까 내년까지 우리 집 빚 상환해. 못한다고 하기만 해봐. 남편은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싸움이라는 것도 해보고 처음으로 외롭고 섭섭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 당시에 제가 고구마 답답이 같았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 일이 겹치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딴 인간이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도장을 찍었어야 했는데 이혼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서운한 마음에 울기만 했습니다. 돈 때문에 끙끙 앓을 부모님 얼굴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부모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 때문에 궁핍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적금을 깨고 저축하려 했던 돈을 생활비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절약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고 좋아했던 커피도 끊어야 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았죠. 남편과는 여전히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청승 떨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나와. 오랜만에 애들 얼굴도 좀 보고. 응? 오늘 내가 사는 날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나와, 계집애야. 너도 숨은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굳이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모였는데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손에 이끌려 호텔 라운지에 갔어요.
애프터눈 티라고 해서 오후에 다가와 차를 마시는 코스였죠. 마침 제가 좋아하는 밤을 주제로 한 음식들이 나와서 한껏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을 잠시나마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 봐, 나오니까 좋지? 이 언니가 너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 어려운 창가 자리 예약해놨잖아. 빨리 고맙다고 해. 고마워. 친구밖에 없다. 최고야, 최고. 엄지척. 간만에 여자친구들 4명이 모여서 예쁜 케이크와 쿠키, 향긋한 홍차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운지바 입구 쪽에서 낯익은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그날 아침 입고 나갔던 옷과는 달랐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허둥지둥 뒤를 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귓속말을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둘은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간발의 차이로 못 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층수를 확인해 보니 9층에서 내리더군요. 층별 안내판을 확인해 보니까 호텔 객실층이었습니다. 바로 옆 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따라 내렸습니다. 이미 들어가고 없는지 보이지는 않더군요. 프론트로 달려가 투숙객을 좀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나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에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뒤를 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잠든 틈에 차 안을 뒤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지난번에 호텔에서 봤던 여자, 그 여자 진짜 오빠 와이프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그때는 잠깐 착각했었나 봐. 그 여자가 그런 좋은데 올 리 없거든. 내가 착각한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우리 다음 주가 기념일인데 어디 갈 때 정했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 밖에서 젊은 여성과 남편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네,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었죠. 그걸 본 뒤 미친 사람처럼 저는 블랙박스에 녹화, 녹음된 자료를 뒤졌습니다. 위의 대화도 그중 하나였어요. 남편은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메모리 칩은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혼 확정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만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상민이랑 정수랑 1박 2일 낚시 가는 거 알지? 알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당신 그러고 보니 격주로 주말마다 약속이 있네? 그럼 당신도 나가서 놀아. 아님 장인 장모님 댁에 다녀오던지. 거짓말인 게 뻔했죠. 저는 그 사람 뒤를 밟았습니다. 미리 렌트해놓은 차량으로 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가기는 개뿔. 혼자서 도시 외곽으로 빠지더니 울산 근처 울주군까지 가더군요. 한적한 길로 들어서더니 작은 단층 주택 앞에 차를 세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죠. 남편이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4~5살로 보이는 아이 2명이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삼촌도 보고 싶었지. 우리 애기들 잘 있었어? 자기야, 웬일로 일찍 왔어? 남편에게 자기라며 말을 거는 사람은 블랙박스 속 그 여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싶어도 누군가 내 고개를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그 광경을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고 남편은 왜 저기 있는가 혼란이 덮쳐왔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숨겨놓은 자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친근해 보였습니다. 아이 낳아서 뭐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지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도 않고. 분명히 나한테는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그냥 너랑 나랑 둘이서 잘 살자고만 했던 그 사람이
그 두 명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홀린 듯이 그쪽으로 다가가게 되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은 경악한 듯 저를 보고 놀라고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놀라더군요. 여자는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그랬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제부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눈뜬 장님인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그렇게 등신 호구같이 보였어? 나 다 알고 온 거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 언제부터 이랬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인간은 그런 저를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결혼해서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며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죠. 차갑게 말입니다. 언제부터 만난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걸 알면 뭐가 바뀌어? 나 어차피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었어. 차라리 잘 됐다. 당신이 다 봤네. 나 여자 있어. 아까 그 여자. 나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당신이 아니라. 1년 반 정도 됐어. SNS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냈고 저 여자 전 남편이란 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 여자를 때렸어. 그래서 그거 도와주고 위로해주다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한테 미안한 건 사실인데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저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넌 혼자 뭐든 잘하잖아. 잘 참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뭐든 잘해? 내가 다 잘하고 잘 참는다고? 내가 왜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사람이야? 그래, 나 사람 아니라고 치자. 나 사람 아니라고 치고 우리 이혼하자. 합의 이혼해줘. 어차피 당신 우리 부모님 빚 갚는 거 싫어서 난리였잖아. 나랑 이혼하면 빚 같은 거 안 갚아도 되고 좋지. 뭐 안 그래? 사람 뒤도는 거 한순간이라고. 말로만 들었지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자식은 상간녀가 듣고 있는 걸 의식한 것인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돌아서서 그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이 소리를 지르는 것, 상간녀의 아이들과 다정히 놀던 모습, 상간녀가 그 자식한테 달려가 안기는 모습, 그런 것들은 이미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 증거는 충분했죠. 외도 현장 목격 후 남편은 휴일 저녁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여행용 가방에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보나마나 그 여자 집으로 갔겠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오히려 생각 정리하기는 좋았어요. 야, 그만 좀 마셔. 술도 잘 못 먹는 애가 왜 이래? 아우, 야, 그만 먹으라니까. 너 무슨 일 있어? 뭐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났는데 나보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할 테니까 이혼해달래. 나는 혼자서 일도 잘하고 무슨 일 있어도 잘 참으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술 기운에 용기를 내어 20년 지기 친구에게 구구절절 털어놓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거 미친놈 아니니? 그게 사람이야? 야, 너 대체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 대놓고 바람 피우고 너 싫다는 남자를 뭐하러 데리고 살아? 여태 네가 해줬던 금전적인 부분부터 정신적 충격까지 위자료 싹 다 받아내. 못된 것들은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참나, 쥐뿔 없는 자기네 부모 빚 같이 갚아준 사람한테 한다는 게
바람이야? 그거 사람 아니다, 어? 사람 아니야? 이혼을 먼저 경험했던 제 친구는 다음 날 저를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말이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알아보니 남편,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간 시댁빚을 상환해줬다고 하니 그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아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이 빚도 많고 남편 재산도 넉넉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죠. 하지만 재산을 조사해보니 웬걸요? 빚은커녕 시댁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남편 앞으로도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머, 야, 그 자식 그거 사기친 거네, 어? 이거는 범죄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거 완전 범죄네요.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상환한 빚의 정체는 시댁 아파트 대출금이었습니다. 외도만으로도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 시댁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려고 제 앞에서 그렇게 불쌍한 척 울면서 생쇼를 한 거였다니. 변호사도 10년 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해봤지만 이런 악덕한 사람들은 손에 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제대로 사기를 당한 거였죠. 제가 친정 부모님 힘들고 아프다고 용돈 한 번 준다고 하면 쌍심지를 켜면서 시댁이 더 힘들다고 발광을 떨더니 그 사기꾼들은 저를 이용해 자신들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왔니? 처음부터 대출금 갚아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여태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있다고 해서 갚아왔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어머님이 그러지 말자고 말리셨어야죠. 이 모든 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혼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 뭐 먹고 싶냐며 저를 맞이해주던 시어머니는 제가 갚던 돈이 이 집 대출금이었냐고 물으니 얼굴을 싹 바꾸시더군요. 어려운 상황 아니셨잖아요. 충분히 재산도 있으셨고 은행 대출 끼고 이 아파트 장만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내가 내 재산 갖고 아파트 산 건데 무슨 상관이니? 대출금 그 5천 조금 내줬다고 이러는 거니? 네, 저한테는 5천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갚으라고 하셨어야죠.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시부모도 내 부모니까 시댁이 너무 어렵다니까 피눈물 머금고 상환하던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희생한 결과가 이거였다니 이가 갈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인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나오는 시모를 보는데 부모가 저러니 자식이라는 것도 개차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꽤나 태연하더군요. 사과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얼마나 집에서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싸돌아다니니? 네가 잘했으면 그러겠어? 진즉에 애도 낳고 오순도순 살았으면 좀 좋아. 너희 문제니까 알아서 하렴. 30 넘은 애들 일을 내가 어떻게 간섭해? 결혼까지 한 자식놈 붙잡고 내가 회초리라도 들을까?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 참,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반대하려다가 말았더만은 이제는 자기가 남편 관리 못한 걸 나한테 난리네. 얘,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러는 거야? 어? 시부모님들은 개념이 있고 바른 분들이라 생각했던 저 자신이 멍청했나 봅니다. 괜한 말을 섞어서 정신을 어지럽힐 바에 정정당당하게 내 돈을 다시 받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만 제 핸드폰에는 시모가 제게 험한 말을 내뱉었던 것, 자기 아들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자백이 담겨 있었죠.
들어갈 때 녹취 자료를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갔기에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죠. 상간녀를 위한 생활비. 시댁 대출금은 저에게 오롯이 갚게 하고 남편 본인은 정작 월급의 일부를 그 상간녀에게 생활비처럼 매달 보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병원비와 용돈은 돈 없어서 절대 못 준다고 난리치더니 그 여자한테는 매달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네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이혼을 위한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패드를 준비하고자 했어요. 혹시 몰라서 남편 상간녀 명의의 재산을 처분 못하게 보전 처분 신청도 미리 하고요. 내가 그때 했던 말에 기억 못하는 거야 뭐야? 하! 소송?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꼭 이렇게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야 속이 시원하냐 당신은?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간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너랑 네 식구지, 아니야? 바람 피운 것도 너고 나한테 거짓말하고서 돈 뜯어간 것도 너랑 네 식구들인 거고. 내 말이 틀려? 나도 내가 너랑 거지 같은 결혼 생활하면서 피해당한 거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어쨌든 나는 너한테 얘기했어. 나 너한테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할 거라고. 나중 가서 딴소리 하지 마. 직장에서 만난 남편에게 저의 이혼 계획을 밝혔어요. 역시나 그놈은 자신이 왜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서 줘야 하는지 이해가 도통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죠. 해볼 수 있으면 저에게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는 남편의 얼굴이 마지막일 거라는 걸 알기에 그랬죠. 제일 먼저 현재 사는 전셋집에 대한 처분이 필요했어요. 보증금을 7대3 비율로 제가 더 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위해 임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놓은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살고 기한에 맞게 남편 몫의 돈을 보내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남편 짐은 착불로 시댁에 보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상간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고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 소송까지 했습니다. 불륜 증거 및 시댁이 사기로 대출금을 뜯어낸 정황을 모두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말대로 이혼 소송 기간은 길면 1년이 넘어간다고 했죠. 저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무시한 그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꼭 이렇게까지 소송을 해야겠어? 나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랑 부모님한테까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소송이 들어가자 그 자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일말의 기대를 했다만 역시나 그놈은 내가 왜 너한테 그 돈을 줘야 하냐부터 시작해서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고약한 여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나 돈 못 내. 내고 싶어도 낼 돈도 없고. 누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늘 언제나 타인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잖아. 너 지금 무슨 공익 광고 찍니? 뭐? 타인을 배려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한 말을 나한테 썼어?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바람 피우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니?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너랑 너희 집안 식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네가 말한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헤어질게. 내가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여자랑 정리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 당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 대출금 갚은 것보다 내가 바람핀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그 여자랑 정리할게. 그럴게. 저 자식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나를 정말 바보로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말이에요. 저걸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다시 합치자고 하더군요. 위자료 내기 싫으니 상간녀랑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개소리하는 그놈한테 꺼지라고 쌍욕을 뱉어준 뒤 집에서 내쫓자 며칠 있지 않아 이번엔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합의 이혼해주세요. 창피한 것도 모르는 것인지 대뜸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요? 애들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제가 그럼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사모님, 제발 좀 봐주세요. 가정 있던 여자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면서 이 정도도 각오 안 했어요? 돈 없는 척하지 말아요. 돈 없는 두 불륜 남녀가 주말 고급 호텔에서 분위기 내면서 룸 잡아서 데이트해요? 그리고 말 잘했어요. 아직 애들도 어리던데 애들 보기도 안 부끄러워요? 난 부끄러울 것 같은데. 비싼 호텔 좋다고 다니는 사람이 돈이 없기는 무슨 돈이 없어?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나 이거 소송하는 거 대충 한 거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준비 다 한 거예요. 예전에 주말에 토요일 그 인간이랑 다녀왔잖아요. 그쪽 이름으로 예약해서. 둘이 종종 하룻밤에 100만 원 넘는 호텔들 꽤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이래도 돈이 없어요? 그건 그런 거 알아보는 거 다 개인정보 위반 아니에요? 불법요. 알아본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세상 참 좁지. 그날 그 시간 하필 같은 라운지바에 앉아 있었다니. 어쨌든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요. 더 이상 따로 만날 생각 없어요. 그쪽이나 그 인간이나. 할 말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가 대뜸 자기 혼자서 자기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저한테 동정표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뒤돌아 나왔습니다. 저딴 행동에 굳이 반응해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는 저는 그 여자가 왜 자기 얼굴에 물을 끼얹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원인 제공했으면서 피해자인 척 하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제 앞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간녀가 저를 고소한 것이었죠. 영악한 여자가 무릎 꿇고 혼자 물을 끼얹으면서 쇼를 하더니 공갈 협박으로 저를 막 고소한 겁니다. 굳이 아이디어의 배우를 알아보지 않아도 알 것만 같았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짜고서 소송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변호사 말로는 상간소송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며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어요. 워낙 저희 쪽 증거가 확실하고 오래 준비했으니 믿어보라고요. 막 고소한 상태에서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자 자신감이 붙었는지 남편과 상간녀는 더 대범하게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이랑 이혼해?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 지금 우리 팀 전부가 자기 이혼 소송하는 거로 얘기 많이 하고 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네? 그게 무슨... 내가 못 살아. 자기 남편이 기획팀 회식 자리에서 다 얘기했나 보더라. 그리고 이혼 사유가 자기한테 있다고. 아이를 못 가진다면서?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할 땐 하더라도 서로 지켜줄 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혼 중인 건 맞고 제가 아이를 갖는지 못 갖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인 거 회사에서까지 제 평판을 안 좋게 만들려고 용쓰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하다 못해 임신으로 밑밥을 깔려고 하다니. 아마 상간녀가 임신을 한 마당에 재혼도 해야 하고 저와 이혼 사유를 아이 문제로 하려는 수가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유치하고 더럽게 나온다면 저도 같이 진흙탕에 구르는 수밖에요. 저는 사내 게시판에 남편이랑 상간녀랑 스킨십하는 사진을 도배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수군대던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비품 빼돌리기, 회사 장부에 손대기 등등 그 사람이 해고를 당한 건 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 시절부터 기획팀 내부 비품을 빼돌리거나 장부에 손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7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환산을 하면 거금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회계팀에서 돈을 다루는 저에게 그 비리를 밝히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윗선에 바로 폭로를 했더니 안 그래도 돈에 민감한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해고당하기 전까지 며칠간을 임원들과 경찰서에 함께 들락거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어쩌다가 그런 남자랑 살았어. 대단하다. 아유, 오해해서 미안해.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아, 미안해 정말. 그나저나 그 사람 징역 안 산 게 신기하다. 사장님 앞에서 울며 불며 사정했다잖아. 그 불륜녀가 임신해서 자기 아빠 된다고 감옥살이만은 안 된다고. 벌금 1,000만 원이 뭐야? 사장님도 사람이 좋으시지. 암튼 자기도 고생했어. 제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리려던 남편은 오히려 초가 삼간을 다 태운 꼴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미지도 다 버리고 오래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버려졌죠. 이혼 소송 중간 남편은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협박을 했다가 어떨 때는 정에 호소하기도 했죠. 여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리겠어? 뭘 어떻게 해? 그냥 이혼이나 해. 이미 엎질러진 물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나한테 사과라도 하고 싶어? 그럼 그냥 이혼이나 해. 그게 나한테 네가 사과하는 거야. 그게 네가 저지른 인간 같지도 않은 짓 그나마 수습하는 거야. 거액의 위자료 앞에서 비굴하게 무너지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놈을 뿌리치며 저는 승소했습니다. 시댁에는 대출금으로 대신 갚았던 5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남편에게 3천만 원, 상간녀에게서는 2,500만 원을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완벽하게 제게 유리하게 받아냈고요. 그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메시지도 보내왔죠. 살다 살다 내가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돈 가져가 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네가 나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그 여자한테 한 짓 그거 다 네가 되돌려 받을 거야. 알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쁜 년. 저 메시지를 받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저 우스웠어요. 찌질해도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이혼 후 그 인간과 그 인간 부모님 소식을 들은 건 없어요. 아, 한 가지 들었네요. 빈털터리가 된 마당에 아이가 상간녀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놈이 밤낮 없이 일한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말을 만든 건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쓰는 글이어도 멋들어지게 잘 써내려가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